제가 원래 교육학을 전공을 했는데 교육학을 하다 보니까 공부가 좀 모자라서 내가 교육학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행복보다는 불행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전공을 청소년하고 바꾼 지가 20년이 되어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소년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못 쓰는데 오늘 우리 사회 어르신들이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청소년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애했던 이유는 제가 멘토링을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장학과 멘토링을 결합시킨 진일령 총장님이나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 이름이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걸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이 후회하는 길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7시부터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니까 제가 30분 더 준비를 했는데 중간중간 건너뛰고 7시에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맞춰드리는 걸로 제가 후회를 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마 조선일보에서 우리나라 교육 이렇게 계층 간의 어떤 그런 걸 다루면서 교육이 어떤 계층 상승보다는 오히려 떨어져 내려가는 사회로 진출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보통 이것은 공개를 잘 안 합니다. 자기의 취재원을 15세에서 27세의 저소득층의 중고생하고 청년 24명의 전화 인터뷰를 했더니 그 전화 인터뷰의 결과를 소개를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소개를 해놓은 데 보면은 대개 중고등학교 시절에 주변에 역할 모델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봤고 학교 수업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고 내년에 뭐 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답을 하기를 중고 시절에 주변에 모델이 있었다는 것은 23명 중에 4명만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 도저히 따라가기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년에 뭐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24명 중에 23명은 구체적이 없고 한 명만 있다 그러는데 그걸 군대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는 적어도 교육 사다리에서 지금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꿈과 목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경기대학에 있으면서 우리 신입생 3,400명 정도를 뽑는데 적어도 3.5등급 정도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되어서 제가 신입생들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네가 대학에 들어와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저는 힘든 게 뭐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이런 예상으로 물었는데 의외에 다 물어뒀습니다. 네가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대학 생활이 되어져가지고 저녁에 아버지와 밥상을 같이 마주하는 게 제일 어렵답니다. 힘들답니다. 그 왜 그럴까 싶습니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동안에 아버지와 밥상을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험만 안 해본 세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버지가 저녁 식사를 하실 때쯤에는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늦게 들어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출근하실 때는 주무셔야 되니까 아마 늦게 하고 이제 대학생활 때는 이렇게 이제 젖어가는 그런데 외람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아버지와 밥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은 소망에서 선진국으로 진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 친구가 아마 조남부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친구가 강북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학년 때까지는 성적이 안 좋았는데 1년 동안 공부를 추구라고 해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컴퓨터공학과에 입학을 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 공부는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서울대학을 들어왔느냐를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에 3,121명을 대상으로 해서 너 어떻게 공부를 했기에 서울대학에 들어왔느냐 하고 7년 정도 되어지니까 내공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 서울대학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코드로 만들었어요. 공부에도 코드가 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스타디 코드라는 회사를 만들고 해서 지금은 이 친구를 대치동이나 아니면은 저 목동에서 만나려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70만 원인지 100만 원을 들고 2달을 기다려야지만 순번을 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컴퓨터공학보다 훨씬 나았죠. 제가 이 친구를 소개를 하려는 이유가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3,120명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요소 10개와 방해가 되었던 요소 10개를 쓰라 그랬더니 20가지가 나와야 돼 19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공통된 요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에 가장 도움이 되고 방해가 되는 공통된 요소가 뭐냐 봤더니 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에 가장 이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불행하게도 도움이 되는 데는 6인데 방해가 되는 요소에는 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훨씬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걸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게 이 친구가 어마어마한 계산을 해냈습니다. 계산해낸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엄마들 자녀의 성적에 엄마의 영향력이 몇 프로냐를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가 계산을 해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계산했는지 제가 물어봤더니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했는데 이 숫자가 절묘합니다. 이게 44.3% 정도 돼요. 제가 이 숫자를 보고 이게 50%가 안 넘은 게
사회 윤리적으로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왜냐면 이게 50%가 넘으면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애 성격을 올리려고 그러면 일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엄마부터 교체를 하지 않으면 성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 이런 분들. 이게 50%를 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절묘하게 50%를 넘지 않으면서 최고의 수치가 44.3%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회에 이 44%의 영향력을 거의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선상에서부터 엄마의 영향력이 제로 베이스에 가 있는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의 엄마들에서 굉장히 많은 이론을 추출하고 애를 썼는데, 제가 작년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한국의 어머니 세 사람이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메모를 하는 건데, 이웃과 대화를 할 때, 자녀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묻지 말아야 될 4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걸 물으면 징역 5년 수준에 해당되어지고, 두 번째 걸 물으면 징역 15년이고, 이건 무기징역이고 사형 수준에 해당되어지고, 첫 번째 게 뭐냐면 애 공부 잘하냐 이렇게 물으면 징역 5년 수준에 해당되어지고, 제가 이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우리 현실, 아이들의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역 15년은 이게 애 서울대학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징역 15년 수준. 이때 서울대학이라는 서울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경기대학은 4분의 1쯤만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무기징역 수준은 졸업하고 취직했으니까 이게 이제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청년 실업 이런 게 어렵다는 거죠. 이제 사형 수준에 가면 우리나라 엄마들의 그 반전과 아마 이게 이제 그 아주 위트가 나오는데, 이게 순서대로 따지면은 결혼했느냐, 요즘 결혼하기 쉽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결정적인 게 이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애 아직 이혼 안 하고 잘 사느냐. 그러니까 결혼하기도 어렵지만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것도 힘들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점점 인생의 허들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교육학자들이 이 묘약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자기 주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7년도에 5.31 교육개혁 조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공교육의 목표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라고 설정을 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진행을 못하다가 보니까 작년 한 2, 3년 전부터 사설 학원들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원들도 학원 그러지 않고 자기주도적 학습관 뭐 이 정도로 부를 정도로 굉장히 승행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청소년을 만나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성장 지원을 하는 희망을 주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루 일과 시간이나 일주일의 일과 시간에서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만큼 늘려가느냐.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생활 시간 아니면 일주일의 생활 시간에서 내 스스로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를 얼마나 높여가느냐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하고 뒹굴러보고 공부해본 걸로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 잠깐 2년 반 동안 나가서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너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대로 가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대개 30, 50 이런 20 비율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척도를 제가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미국은 40, 20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40% 아이들은 대개 그대로 두면은 자기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대로 지탱해 나갈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중간에 한 40% 정도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추락할 가능성이 더 많은 비율입니다. 근데 20% 정도는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은 대단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은 비율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모든 드라이브도 이 20%와 50%를 어떻게 40%로 끌어올리느냐, 이제 이게 목표가 되는데, 저는 이게 아마 어림잡아서 30, 50, 20이니까 우리는 조금 30%가 중간층이 더 많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지금 예상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 7.7% 정도 아이들은 빈곤에서, 절대적 빈곤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비율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 수준 정도는 사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체온을 나눠주고 따뜻한 감성을 나누어야 될 그러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교육적 처방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일반 사회적 처방에 대해서는 좀 인색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아이들의 이런 현실에서 지금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냐라는 이야기는, 제가 유럽 학자들이나 청소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성인으로 이행해가는 과정 자체가 이행 과정이 바뀌고 있다. 그걸 어려운 말로 표현을 드리면은,
아이들의 라이프 코스 레짐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은유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시적인 사회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베크가 이야기하는 위험사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에 있어서 두 가지 분명한 변화는 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가 아이들의 이행 환경이 과거의 포장도로 방식에서 야생 들판길로 바뀐다는 이야기고요. 기차 탑승 방식에서 자동차 여행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라이프 코스 레짐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행 환경이 포장도로에서 야생 들판길로 바뀐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포장도로 환경이었으면 이거는 야생 들판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포장도로는 차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간이 출생을 해서 일정한 나이 동안에 교육을 받고 일정한 연령이 되면 취업을 하고 일정한 연령이 되어지면 은퇴를 하셔서 쉬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경제 효율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걸 우리가 표준화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장도로 위에서는 모든 차들의 크기는 성능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차들이 한 방향으로 향해서 질주를 하게 되게 됩니다. 가정형편이 좀 괜찮으면 에쿠스를 타기도 하고 가정형편이 좀 못하면 마티즈를 타기도 하고 차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한 크기는 선택이 되어지만 모든 차들은 한 방향으로 해서 질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차가 이렇게 차선을 이탈을 하려고 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는 차가 탈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청소년에 대해서 대할 때도 이렇게 탈선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생활지도 하게 되면 그러면 1, 2, 4, 5번 중에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3번을 붙여서 아이를 차선 안으로 밀어넣으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집어넣었다. 탈선을 방지했다 해서 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근대 사회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청소년을 대해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차들이 한 방향으로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선도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패러다임으로 약 200년을 지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포장도로 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기존의 에쿠스나 티코나 못 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자동차는 사륜구동 집차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의 모든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차는 이 방향으로 진출하고 이 방향으로 어느 차의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누구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어지면 10년, 20년 교직의 선생님들은 애 모양만 보더라도 저놈이 탈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내공에 의해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어떤 아이가 탈선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전혀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차가 방향이 제 방향이 아닌지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 그러면은 이때는 속도가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차들이 대충 아이들 입장에서 옆 사람 눈치만 보면은 달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자기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은 속도는 2차적인 문제가 되어져 버린다. 두 번째로는 이때는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시동이 꺼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탈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동이 꺼지게 되면 기차가 가기 위해서라도 뒤에서 밀어주게 됩니다. 사회적 지지가 가능해집니다. 탈선을 하게 되면 사회적 지지가 어려우니까 가능하다면 탈선이 위험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탈선의 패러다임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도 함부로 날라리 이렇게 표현을 못합니다. 함부로 모범생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집 주방장처럼 짬뽕, 짜장면을 합쳐서 짬면 하듯이 아이들도 날라리도 아닌 것이 범생이도 아닌 것이 날범이 이런 식으로 융합해서 복합적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가장 두려운 것은 시동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망 들판길에서 시동이 꺼져버리면 어떤 차들도 지지를 해주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렇게 되어지면 사회가 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행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포장도로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차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자동차 여행 방식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차 여행 방식에 우리 흔히들 아이들 교육을 현시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트레이닝의 개념은 트레이닝에서 어원을 두고 있는 개념입니다. 잘 아시는 거죠. 근데 자동차 방식에서는 카 또는 코치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거의 아이들을 처방하는 방식이
과거의 트레이닝 방식에서 이제는 코치, 멘토링 이걸로 도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근본적인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차 방식은 출발 시간이나 루트나 목적지가 알려져 있고 스스로 정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만약에 여름 휴가를 간다 그러면 KTX를 타시면은 해운대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차는 오로지 부산역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 기착지까지 가는 데는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기차는 출발 시간이라든지 루트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집합적인 양태가 중요시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차를 타시면은 먹을 것도 제한되어지고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은 합니다. 그런 대가 대신에 이게 자동차 여행 방식으로 하면 청소년 스스로가 운전자가 되어집니다. 원하는 목적지가 많고 스스로 경로를 탐구하고 싶은 한 원하는 시간에 출발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시동을 걸고 출발하지 않으면 그 차는 영원히 스스로 출발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환경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와 선택은 여러분들이 자동차로 해운대를 가시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아니면 내가 들리고 싶은 곳 마음대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선택과 기회는 굉장히 다양화되어지는 대신에 위험성이 뒤따라집니다. 지금 우리 10대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이 위험을 어떤 선택받은 아니면은 기성세대 아니면은 나이 많은 아니면 부모가 되어졌던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매뉴얼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내비게이션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기술적인 지식 기반에 따라서 선택을 누가 더 많이 구성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해 환경이 바뀌니까 이게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안 하면은 이 유일한 나침반이 뭐냐? 아이들이 시동을 안 끄지도록 하는 게 뭐냐? 겨우 찾아낸 게 이 정도입니다. 이게 꿈을 가진 아이, 목표를 가진 아이들이, 그것도 자기 주도적인 목표를 가진 아이들이 이런 야생 들판길에서 방향을 상실하지 않고 시동을 꺼질 확률이 적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멘토링 프로그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아이한테 정신적인 지지 아니면 물질적인 지원, 거기에 앞서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꿈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최근에 유럽 학자들이 이점하고 자기 인생 아이들의 10대 아이들의 인생 좌표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X축에다가는 자원이나 기회를 놓고 Y축에다가는 인게이지먼트를 놓고 주관적인 요소로 아이들의 좌표를 그려봤더니 양쪽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게 유행 선도자라서 트렌드 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쪽은 동기상실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멘토링의 목표는 자원이나 기회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장학금을 주거나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한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가장 효과적으로 승부를 걸어낼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주관적인 요소를 어떻게 높여가겠느냐. 이게 유럽이라든지 모든 선진국가들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쪽을 그렇게까지 확대시키는 어려우니까 우선 위로 끌어놓고 밀면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관적인 요소인 내 스스로 자기의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야생 들판길로 유행을 했느냐?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연구된 결과가 없었는데 제가 연구 논문을 통해서 찾은 게 아니라 박진영 군이 G.O.D가 부른 길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겠다. 전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럼 G.O.D가 2001년도에 G.O.D가 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길이라고 하는데 길의 내용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들려서 왔는데 들려드릴 수는 없고 이 노래 가사가 내 인생에 내 길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안 정해져 있는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알 수 없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분야에서는 2001년 11월 박진영이가 이 노래 작사 작곡을 한 해를 진로교육에 추구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진로교육을 시켜봤는데 박진영이가 노래 한마디로 그냥 알 수 없다라고 그냥 일갈에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1년이 아마 우리가 그러니까 포장도로 위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어느 길로 가면 내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야생들판길로 가면 짐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G.O.D가 이 노래를 부른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다.
그 뒤로 어떤 사회학자들은 우리나라 아이들의 그 이름의 신화, 동방신기 이런 신자가 자꾸 성장하는 이유가 이런 야생 들판길로 가서 방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를 반영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장기하 얼굴들 뭐 루즈 문화를 대표하는 젊은이들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 친구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온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기상시간은 저희들 제가 가상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면은 쭉 기상시간은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 가면은 내일로 가는 마지막 기차를 놓칠 것만 같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를 기성세대에게 젊은이들이 지금 나를 더 이상 기차 탑승 방식에 계속 머물도록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아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저 스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행 방식의 변화를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멘토들의 성공을 위한 리더십을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은 지금 서구사회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1성공, 2성공만을 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결혼하고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3의 성공을 어느 사회가 빨리 만들어내느냐. 이게 젊은이들에게 나는 꿈을 꾼다. 바로 나는 성공한다라는 꿈을 꾸는 자체를 성공으로 만들어가는 제3의 성공을 어느 사회가 빨리 형성해 가느냐가 선진국으로 진반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뭐 멘토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멘토링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개별적인 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허준 명의론에 보면은 병자의 체질에 따라서 약을 달리 써야 하니까 양기가 강한 그대에게는 열기가 강한 인삼 종류보다는 숙지향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 아이들의 색깔도 다 다양하게 다릅니다. 따라서 성격이라든지 체질에 따라서 멘토의 관계 방식과 처방은 다 달라야 됩니다. 이제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론화 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 리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동행 그리고 함께 행복해지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안도현 시인인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젊은이들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이 사랑이라는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께서도 외람된 말씀이니까 제보고 사랑이란 모르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우나를 연상시킬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도현은 사랑이란 괄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괄호에 서는 것이다. 괄호에 서서 서로에게 감격다툼을 허락하고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랑이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김수희 씨가 노래를 합니다. 애모라는 노래에 보면은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나가다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멘토가 아니면 부모님이 지금 10대들 앞에 서시고 특히 멘토가 아이들 앞에 서시면 해줄 게 별로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지원해 줄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학교의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앞에 서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수희가 노래를 이어갑니다. 그대 등 뒤에 서면 하고 답을 내리기를 내 눈은 젖어드는데 눈물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뒤에 서시면은 동정을 하기 십상입니다. 우리 10대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만의 이유로 동정받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멘토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옆에 서는 것이다. 옆에 서셔야지만이 너티 전략이 가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리자트 탈러 교수가 인간은 허전투성이기 때문에 살짝 옆구리만 찔러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저소득 아이들의 행동의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옆구리를 찌르는 전략,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 남자들이 하도 정조준을 못하고 흘리니까 다 치우고 어느 날 청소부 아줌마가 변기에다가 파리 한 마리를 걸어놨더니 다음날 99.9%가 해결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우리나라 강남역에 있는 그 새로 지은 그 빌딩에도 아마 화장실에 이렇게 파리를 걸어놓은 화장실이 생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활 습관, 멘토가 습관을 바뀌어가는 데는 아마 이런 부드러운 개입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청소년들 아니면 조금 어려운 아이들에게 사회적 어른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외람된 말씀 용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